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 새로운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이 모순적 상황에서 우리도 4차 유행이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상 공간에 숨은 감염자가 전파시킨 집단 감염이 지역 구분 없이 이어지다 보니 새 확진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음 달 중순쯤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하루 1,300명까지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 33명과 종사자 8명 등 모두 5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보호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35명은 첫 확진자가 나오기 사흘 전인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몸에 항체가 생기려면 적어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접종 사흘 만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충분한 항체 형성기 이전에 2주간의 항체 형성기 이전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97명,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106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최근의 집단 감염은 특정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며 최근 3주 연속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분석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오늘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현재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 하루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고 만약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100명에서 1,300명까지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체로 주말에 이동량이 많이 증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비중이 높아진다며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제주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된 걸 모르고 왔다가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주도 결코 안심지대는 아닙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앞둔 제주공항에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도착 기념사진을 찍고 들뜬 마음으로 관광에 나섭니다. 지금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사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7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더 많아졌습니다.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항공사들도 운항 편수를 하루 평균 490대까지 늘렸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재작년 4월보다 오히려 14대가 더 많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파로 북적입니다. 카페도 식당도 해안가와 산책로도 관광객들로 가득 찼고 골목길은 렌터카가 점령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저는 그만큼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손님들과 마찰도 또 생기고. 문제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을 모르고 제주도에 도착한 경우입니다. 뒤늦게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온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달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 6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명은 모두 관광객입니다. 현재 제주의 격리시설 97곳 가운데 70%도 관광객으로 채워졌습니다. 저희들 여행 오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선별지에 가서 검사받고 그걸 가서 검사 결과를 보고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광 성수기인 7, 8월까지 방문객 규모가 유지될 거라는 업계 예상이 나오면서 제주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또 사망자가 3차 유행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한 덕인데요. 새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부 지역은 거리 두기 1단계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김미희 기자입니다. 3차 유행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2월,
코로나 환자 중 사망자의 비율인 치명률은 2.7%였습니다. 이후 점차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0.5%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비율도 3.3%에서 1.6%로 2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고령층 중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선제검사 확대와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줄면서 중증 환자 병상도 절반 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데도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대응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환자 발생 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 의료 체계로 하루 2,000명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북 봉화와 울진, 군위, 의성 등 인구 밀도가 낮고 이달 들어 확진자가 모두 14명만 발생한 12개군으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도 사라집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이를 두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을 풀어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개인이 직접 검사해서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이 검사 키트를 식약처가 허가했습니다. 대신 정식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니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10,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로 허가한 자가검사 키트는 2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문가용으로 허가됐지만 해외에선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데 석 달 안에 추가 임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콧구멍에 면봉을 넣고 휘저 검체를 채취한 뒤 시약에 섞어 검사기에 떨어뜨리면 끝.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한 줄이 나오면 음성, 2줄이 나오면 양성입니다. 임신 진단 시약과 같이 한 줄, 2줄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감염자를 양성으로 가려내는 민감도가 낮다는 겁니다. 두 제품은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민감도가 각각 83%와 9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 10명이 검사를 하면 한두 명은 음성으로 잘못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러스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민감도가 더 떨어져 음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 PCR 검사는 전문가가 코와 목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체를 충분히 채취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98%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가검사 키트는 보조적 수단이고 최종 진단은 PCR 검사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고 한다면 자가검사 키트는 유관 관찰 검사에 비유할 정도로 정확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인 검사 수단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이르면 일주일 뒤쯤 동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10,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첫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데 고위직 인사들의 투기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창원 진해양 제2부두터. 지난 2018년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함께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 2곳이 더 참여했습니다. 당시 매입 금액은 270억 원,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공장 이전을 위해 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공사는 3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의 4분의 3, 19,000여 제곱미터를 팔았습니다.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이들 업체와 대출을 해준 은행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토지 매입 당시 은행으로부터 8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대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에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또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내 명의로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한 달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등을 이미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차량 앞으로 뛰어들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역사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피켓 시위가 진행됐는데 김 대법원장의 차량이 도착하자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차량 진입을 막겠다며 차 앞으로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뒤엉키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벌어진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40일 넘게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출근길까지 막아선 겁니다. 시위가 끝난 뒤 열린 당회의에서도 주호영 권한대행은 김 대법원장을 죽은 사자 안에 생긴 구더기에까지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까지 막아선 건 사법부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마저 부정하는 횡포다. 탄핵 불복 발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며 선거 승리에 취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담한 김 대법원장은 직을 걸 일은 아니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달 김 대법원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사퇴 요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최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화상으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자, 두 나라 탄소 배출량 세계 1, 2위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큰 나라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시진핑 주석은 서방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기존의 2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sets out on the road to cut greenhouse gases in half by the end of this decade. 그러면서 탄소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Particularly those of us who represent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we have to step up. 미국의 동조회,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등도 기존보다 목표치를 높여 제시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치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要坚持共同但有区别的责任原则。我们要充分肯定发展中国家应对气候变化所做贡献。 서방 선진국이 먼저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 온 만큼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받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데 43년을 제시했는데 중국은 더 짧은 30년 안에 이뤄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 발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처럼 기후 문제로 중국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겁니다. 기후협력에서도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도 미중 간 갈등은 예고돼 있다는 해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자, 어제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서 한국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내놓지 못해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경쟁적으로 높여 내놨습니다. 영국은 68%에서 78%로, 일본은 26%에서 46%로, 미국도 2005년보다 5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은 포스코, 2위부터 6위까지는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모두 발전회사들입니다.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이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자 한국도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 발전소 투자, 그리고 국내에 짓고 있는 7개의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는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즉시 중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 상황을 좀 수수방관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생존과 경쟁력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배터리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주기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 저감 노력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세계 9위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일단은 청년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로는 당내 반발은 물론이고 정부의 신중론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까지 재보선 이후 부동산 보완책들이 중구난방 쏟아지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교통정리부터 시도했습니다. 세부담 완화는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부터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또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을 같이 고민해서 LTV/DTI도 좀 완화하자 이런 안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집값은 급등했는데 대출까지 막혀 주택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부터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거나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1%로 한정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특위는 물론 당 지도부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무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택자에 대한 이제 양도세 완화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논의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은 현행 종부세 부과 대상인 52만 명의 나라가 아니다. 재보선에서 진 건 종부세 때문이 아니다는 당내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졌다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투기 수요 억제라는 세제의 원칙이 깨지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구체적인 청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는 일단 다음 주부터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확 늘어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두고선 당내는 물론 당정 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KT가 10기가 속도의 유선 인터넷 망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100분의 1 속도만 나온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KT를 시작으로 나머지 통신사까지 이용 요금만큼 제속도가 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온 한 유튜버 방송입니다. KT 10기가 속도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100분의 1로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뎀을 껐다 켜고 공유기도 빼보고 다이렉트로 물려도 보고 아주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지만 들어오는 인터넷이 100메가로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10기가 요금제는 월 88,000원, 100메가 요금제는 월 22,000원입니다. KT가 부랴부랴 자체 조사한 결과 10기가 상품 이용자 9,000명 가운데 24명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인터넷 장비 증설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T 내부에서는 기가 인터넷이 불가능한 곳에도 실적 때문에 무리해서 개통을 밀어붙이다 문제가 터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통신 3사 모두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를 먼저 선착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하고 LG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속도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KT 10기가 상품은 최저 기준이 3기가입니다. 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30분 동안 5번 이상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해야 당일 요금을 보상합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입증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게 소비자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보상 약관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실종돼서 필리핀 출신 엄마가 경찰에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오히려 이 엄마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엄마가 집에 없는 겁니다. 엄마는 강제로 쫓겨날 처지였다가 조금 전 풀려났습니다. 과연 이게 법대로 할 일인지, 그럼 정말 법대로 했는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필리핀인 엄마 A씨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6학년 아이가 사라져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해 묻던 중 갑자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통역도 없는 상황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체포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으러 온 어머니는 이곳에서 경찰차에 태워져 곧바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의 두 아이는 모두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엄마와 떨어진 적 없던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원래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지? 둘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날 잠도 안 자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혼자 두 아이를 돌보게 된 아빠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빠 역시 미등록 외국인이란 게 드러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My kids have a mental disorder. Their mind is like 3 years old only. They don't know nothing. Even what happened to their mom this time, they don't know. 경찰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엄마를 체포할 때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씨가 통역이 가능한 활동가와 함께 조사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파출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하고 이제 내쫓았고 이제 문을 잠가 버리셨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게. 미란다 원칙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통역 없이 조사를 받게 한 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엔날 협약 36조에 따르면은 외국인을 이제 이렇게 구금하게 할 경우에는 자국 영사 관원의 보호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고 경찰이나 당국에서 본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A씨의 구금 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던 출입국 외국인청은 MBC 보도가 결정되자 조금 전 아무런 설명 없이 A씨를 풀어줬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시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이들이 서둘러서 밀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그냥 지금 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세금 2천만 원을 안 낸 체납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서울시 세금 체납된 건 알고 계시죠? 가상화폐를 샀냐고 묻자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없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계좌가 지금 3개로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세금 납부할 돈 가지고 비트코인 사시는 건 아닙니까? 이 체납자의 가상화폐는 모두 압류됐습니다. 세금 5,600만 원을 체납한 한 학원 강사. 그동안 재산이 없던 것으로 조회됐지만 최근 31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가 발견됐습니다.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뒀던 겁니다. 약 10억 원의 세금을 안 낸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도 125억 원대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이 원장은 세금 5억 8천만 원을 곧바로 자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세금도 바로 낼 테니 가상화폐를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체납자가 100명이 넘었고 세금 12억 원이 바로 징수됐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를 빼앗기느니 세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산을 다 조사했지만은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를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나니까 들통이 나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는. 서울시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00여 명 중 법인 등을 제외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현 시세로 251억 원에 달합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이런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0곳 가운데 14곳에 체납자들의 보유 자료를 요청해 추가로 파악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다면서 공수처의 대변인한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김진우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압박하는 거냐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에 반발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수처는 이선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며 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가 특혜조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차가 2대 있지만 피의자 호송용 차량은 뒷문이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수처장 차를 이용했다고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2호차 뒷문은 완전히 안 열리게 개조된 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 설정만 풀면 열린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런 해명 자료를 낸 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그대로 언론에 중계됐습니다. 검찰이 대변인에 이어 공수처장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말을 아끼던 김진우 공수처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좋다면서도 수사 과정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를 압박하는 건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개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허위 자료를 낸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당기는 데다 수사 상황이 담긴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자 공수처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이첩을 두고 한바탕 충돌을 벌였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요.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을 조사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적절한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외부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을 표적 수사한 건 아닌지 염려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사심의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이 총장 인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려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검도 결정을 서두른 겁니다. 다만 수사심의는 소집이 결정된 뒤 통상 2, 3주 뒤에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9일 검찰총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시킬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보다 빨리 심의가 열릴 경우 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가 수사는 정당하고 이 지검장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이 지검장의 총장 인선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의 부담은 커지고 이 지검장은 수사에 대한 족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수사심의 결정은 공고사안이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검은 수사심의 회의 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직원들의 비리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S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지속적으로 개발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본사와 지역센터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SH 현직 직원 3명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발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SH 직원 3명은 부동산 업자들에게 택지 개발 예정지와 용도, 토지 규모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넘기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지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명과 본사 직원 1명을 입건했습니다. 정보가 오고 간 의심지는 어딘지. 이 직원들은 과거에도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SH가 개발을 맡은 고덕 강일지구. 보상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2015년 윤모 씨 등 이번에 입건된 SH 직원 2명은 이곳에서 각각 어머니 명의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농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지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자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돼 결국 지난해 초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어떻게 사업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등을 파악한 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SH는 2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 2명이 강등된 사건 외에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혼자 잠을 자던 20대 여성 손님이 새벽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카운터에 있었던 직원으로 드러났는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CCTV 영상까지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 19일 밤 20대 여성 손님이 투숙했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잔 듯한데 새벽 3시 반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을 깼는데 모르는 남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방안이 깜깜해서 누구인지 얼굴은 못 보고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괴한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여성의 방에 들어와 성폭행을 한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 CCTV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부터 조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숙박업소 안팎 CCTV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데 유독 새벽 시간대 영상만 지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엔 저장 장치까지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와서 그다음에 삭제를 했고
수사를 하는 중에 한 번 더 보니까 이제 파트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 30대 이모 씨가 영상을 지웠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여태까지는 별 문제 없겠고 옥상에서 다른 데로 던져서 버렸든가 아니면 이 호텔 어딘가 숨겨놨든가. 이 씨는 방에 들어간 적조차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괴한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 범행 증거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액과 이 씨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쇼크 상태라서 심장 안정이 조금 돼야. 이 씨는 지난 21일 구속됐고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졸지에 봉변을 당한 피해 노인은 눈이 함몰되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마포소방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젊은 남성에게 마구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폭행당해서 쓰러져 기절했다. 출동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서. 폭행 가해자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A씨. 주먹과 발길질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노인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발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주저앉아있는 상황에서 발로 여기를 그대로 때려버린 거예요. 쩍 소리가 나면서 얼굴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 4명이 말리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은 20분 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얼굴이 너무 함몰돼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마 거의 숨이 거의 까닥까닥 넘어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주먹을 휘두른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직인 A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게 되면 막 때리지 나는데 막 가슴 버튼 막 누르고 누구 지나가면 막 때려보고. 피해 노인은 오른쪽 안구가 함몰되고 얼굴과 머리, 팔 등 여러 곳에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전치 6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냈던 손자 3명을 데리러 가기 전 아들 집에 들렀다가 끔찍한 봉변을 당한 겁니다. 맞벌이라 어린이집 이제 하원시키는 시간이라 오셨다가 봉변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속상한.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법률 검토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의 엄마를 붙잡았는데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복도 배전함에 놔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낮 이 아파트 22층에서 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복도 배전함을 열어본 주민이 이상한 가방을 발견해 들여다봤다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수건에 쌓인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주민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상한 가방이 있으니까 열어봤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죽은.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뒤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살던 숨진 아이의 엄마 A씨를 붙잡았습니다. CCTV에는 A씨가 사체가 발견된 22층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찍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가 숨진 뒤 아파트 복도 배전함에 그대로 버려뒀다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아이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한 식당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가 심한 욕설에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식당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손님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앞. 중년 남성이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이 식당 종업원이 손님 2명 모두에게 출입명부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결국 식당 밖으로 나온 두 남녀는 이 거리에서 종업원에게 각종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두는 과정에서 종업원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까! 여보! 내가 돈을 줄게! 여성 종업원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이상의 진단과 함께 성적인 욕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성에 대해서 그 만인이 있는 시장 바닥에서 남자 여자 애들부터 다 불어나는 데서 신체 구조를 갖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랑이 끝에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고 가버리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아닌데 자꾸 처벌을 원하시면 저희는 감염병 예방 위반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급감한 매출에 막무가내인 손님들까지 달래야 하는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삼성 팬들 얼굴에는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피렐라 선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송기성 기자입니다. 평범한 안타에도 전력 질주로 2루를 훔치고 1루에서 앞만 보고 달려 홈까지 파고듭니다. 유니폼은 늘 흑투성이에 벨트가 끊어진 적도 있지만 몸무게 100kg의 외국인 선수가 보여준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삼성 팬들은 열광합니다. Siempre estoy tratando de alcanzar la base extra, siempre estoy tratando de estar más cerca de anotar la carrera y ese es el tipo de jugador que soy. 어제까지 홈런 6개로 2위, 안타 중 절반 가까이가 장타로 힘과 타격 능력은 기본, 특히 흥이 넘치는 세리머니로 삼성 더그아웃에서는 뷰캐넌과 함께 분위기 메이커로 꼽힙니다. 자신의 응원가에 맞춰 앙증맞은 댄스도 선보이는가 하면 속눈썹이 길어 팬들 사이에서는 피요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명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삼성. 복덩이 피렐라의 영입 효과로 초반 16경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며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Vamos a seguir jugando duro para que obtener mucha victoria y lograr lo que se puede pasar a la postemporada y traer el campeonato aquí a los Samsung Lions.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 양궁 대표 선수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여자부는 모두 새 얼굴로 교체될 정도로 이번에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주목한 양궁 올림픽 대표 선발전. 올림픽에 나가는 게 금메달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늘구멍 뚫기라고 불렸던 만큼 도쿄올림픽에 나설 남녀 대표 3명에 들지 못한 선수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자부에선 5년 전 리우올림픽 선발전 당시 4위를 차지해 탈락의 아픔을 맛봤던 강채영이 세계 랭킹 1위다운 실력을 뽐내며 이번엔 1위로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리우올림픽 선수상 때가 생각이 나네요. 누구든 상관왕이 돼도 응원 많이 해줄 것 같고 제가 상관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위 장민희, 그리고 막판 접전 끝에 태극마크를 단 3위 안산까지 올림픽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극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남자 대표는 김우진과 오진혁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17살 양궁 신동 김재덕이 마지막 날 극적인 역전으로 대표팀 막차를 탔습니다.
그 올림픽을 처음 뛰게 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쏠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혼성 종목이 추가돼 금메달이 모두 5개로 늘어난 가운데 대표팀은 리우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우사인 볼트 못지않은 강아지의 엄청난 막판 스퍼트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미국의 한 고교 육상 대회입니다. 8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들이 달리는데요.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트랙에 난입했어요. 코너를 돌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마지막 직선 드로우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냅니다. 결국 1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따라잡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그리고는 호련히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 강아지의 막판 100m 기록은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에 1초쯤 뒤진 10초 50.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것 같죠?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신시내티 수아레즈의 홈런타구를 잡았다가 아이쿠 공을 놓쳐버리고 먹던 나초까지 쏟고 말았어요. 결국 다른 어린이 팬이 공을 가져갔는데 어쩌죠? 아들이 실망한 표정이네요. 홈런볼을 챙겨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지죠? 다음엔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12년째 변함없이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메시입니다. 상대 선수가 뒤에서 밀어도 소용없어요. 골대를 2번이나 맞히고도 2골을 넣으면서 리그 25골로 득점 선두를 달립니다. 또 12시즌 연속 25골로 라이벌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했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한풀 꺾였지만 일찍 맛본 더위에 다가올 여름 더위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상청에선 오늘 3개월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앞으로의 더위에 대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최대 70%로 전망했고 기온이 심하게 오르는 날에는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퍼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전남 내륙 등 지리산 부근에,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 지방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4월에 발생한 역대 가장 강한 태풍 2호 수리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멀찍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닿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 해상 활동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의 하늘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13도, 대구 1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